왜 드론으로 한 거예요? 드론은 너무 지금 막 모든 것을 드론이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드론이 48시간 안에 1000대가 들어가니까 작전 개념 자체를 이제 바꿔서 전장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저기 몸 많은 그 동물 그거 아르메니아 아니에요? 네. 아르만. 문서로 살펴보는 현미경 전쟁사,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극일남 남보람입니다. 2020년 9월 남카프카스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개전 첫날부터 드론을 전방에 집중 투입을 하죠. 아르메니아군은 전차 자주포 단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우선 타격을 합니다. 개전 48시간 만에 이 전장은 감시 정찰, 정밀 타격이 실제로 구현되는 전설적인 장면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핵심적인 교훈은 흔히들 병참 우위의 전통적인 조건이 무력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전 지속 능력은 보급이 아니라 시야 확보에 따라서 결정이 됐고, 병력의 생존율이 기존의 전장과는 달리 첨단 기술에 의한 탐지 가능성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드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작전 개념이었던 겁니다. 이 분야에 또 최적화된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박동희 교수님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이 전쟁의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음하기 까다롭고 처음 들어봐요. 어디입니까? 예,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거 약자로 줄여서 그냥 얘기하기도 하죠. 예, NK. 네. 예. 처음에 저는 NK라고 해서 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자면 카프카스에서 가장 민감한 전략주대입니다. 그래서 1989년 소련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이 지역의 인구는 약 18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76.9% 정도가 아르메니아인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아르메니아인이 77%면 예, 이거 100% 싸워. 100% 싸워. 맞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들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민족 자결권, 자원 통제권, 역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할 것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입니다. 충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은 좀 괜찮은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데요. 일단 각국의 내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싸움은 사실 19세기 러시아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많이 가네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견제하려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아제르바이잔 땅에 살게 하면서 문제가 촉발된 거죠. 잠깐만요. 시작부터 복잡한데요. 러시아가 예,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아제르바이잔 땅에 살게 했군요. 맞습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 사이 쪽에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아르메니아인 숫자가 많아지고 소련이 붕괴되니까 여기서의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소련이 붕괴되니까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쯤인가요? 예, 원래 둘 간의 이제 갈등 요소는 계속 있었지만 소련이라는 강력한 통제자가 있었을 때는 그게 눌러졌었다가 소련의 힘이 약해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그 갈등이 폭발하다가 네. 이제 완전히 소련이 붕괴되고 두 국가가 독립하고 나니까 이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1차 전쟁이 벌어졌고 아르메니아가 서방 세력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 지역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고 그 지역에 자신의 독립국인 아르차우 공화국을 꼭두각시 국가를 세워요. 야, 복잡하다.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주에 자신들의 그 꼭두각시 아르차흐 공화국을 세우는데, 이 아르차흐 공화국하고 아르메니아하고 한편이고, 그렇죠.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2016년에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를 소규모 국지적인 도발 통해서 얻어요. 그러면서 더 양측 간의 이제 텐션이 긴장감이 올라가고 2020년에 이제 9월에 아르차흐 공화국이 슈샤의 의회를 옮겨요.
그러면서 두 나라가 다시 전면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쨌든 생긴 거잖아요. 예, 그리고 1992년에 1차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 전쟁에서 뭐 좀 많이 죽었나요? 규모가 좀 컸어요? 그렇죠. 그 전쟁에서 약 3만 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엄청 큰 전쟁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발굴인데. 예, 자, 그러면 2020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전쟁을 우리는 이제 할 거잖아요. 이 전쟁은 그러면 뭐 어떤 짧은 국지전이었나요? 아니면 뭐 분쟁이었나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아예 전쟁. 44일간의 아르메니아, 아르차우 공화국이 한 팀, 아제르바이잔이 한 팀에서 두 국가가 치열하게 싸운 전쟁이 되겠습니다. 2020년이면 진짜 뭐 오래된 전쟁은 아닌데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전쟁을 오늘 해보는 것인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드론이 대활약을 했다니까 정말 이거 신기반기합니다. 맞습니다. CSIS라는 이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싸웠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드론, 정밀 유도무기, 실시간 정보전, 현대전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잘 몰라요. 맞습니다. 저는 생소합니다. 생전 그 나라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요즘 얘기하는 현대전의 전형적인 무기와 장비들이 등장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데 일단 여기에 관련된 극비 문서를 우리가 확보를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이 문서의 내용 여기에 보시면 2000년 1월 문서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바쿠라는 데 있어요. 여기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워싱턴 DC로 급히 송신을 한 거예요. 이 문서의 전문이 2025년 1월에 공개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첫 번째 페이지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예, NK Conflict How to Get to Yes인데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평화 합의로 가는 길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그걸 하겠다라는 거니까 2000년 봄에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을 앞두고서 평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외교 전략을 담고 있는 극비 문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고 거기에 드론이 들어가서 대활약을 했고 이 정도는 우리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을 앞두고 이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에 미국의 외교 전략에 관련된 함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는지 예. 문서를 좀 더 보시죠. 핵심 문장 보면 1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 봄 안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평화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고르노 카라바흐 앞으로는 이제 NK라고 하죠. 예, 이 NK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 이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 이것이 빨리 잦아들어야 이 지역 일대의 평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또 나오는 문장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번 봄까지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쟁은 계속 골마갈 것이다. 향후 10년 안에 어느 한쪽이 군사적, 영토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 새로운 분쟁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뉘앙스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다보스 경제 포럼 그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분쟁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열린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하고 코차리안 아르메니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시키고 거기서 이 갈등을 단판을 진짜 끝내자. 네. 근데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협정 그 민스크 그룹을 이용해서 즉각 협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써보자. 이런 계획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10년 안에 충돌이 진짜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는데 진짜 그대로 실제로 2020년에 전면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그러니까 NK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분쟁 상태에서 이거 만약에 너희들 대통령끼리 나와가지고 빨리 평화 합의 안 하면 전쟁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앞서서 한 내용이군요. 그렇죠. 이거 뭐
예언서네.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급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막아보자. 그게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던 노력인 거죠. 예견했던 대로 2020년에 실제로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아르메니아하고 아르차흐하고 한편 먹고 슈샤를 수도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 슈샤는 아제르바이잔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동안 이를 갈고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전쟁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전쟁은 슈샤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예, 맞아요. 2020년경에 아르메니아가 양국 모두에게 역사와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슈샤를 아르차우 공화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려는 시도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전면전을 일으킬 준비가 된 시점이기도 했어요. 1994년에 빼앗긴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되찾으려고 약 30년간 전쟁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된 그 시점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아제르바이잔이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모르는 사람들은 둘이 싸울 건덕지가 뭐가 있어?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주변국이 또 소련이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할 만한 뭐 먹을 게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에 석유가 나와요. 천연가스가. 석유. 예, 카스피의 서쪽 동쪽이 이제 석유가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바쿠라는 그 수도를 중심으로 있는 거죠. 결국은 석유구만. 바쿠가 19세기부터 굉장히 유명한 유전지대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노벨상 그 노벨 예, 그 노벨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인 게 결국 이 바쿠에 있는 유전지대잖아요. 이 알프레드 노벨 일가가 유전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다고요. 석유 때문에 주변국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이곳이 분쟁 지역, 갈등 지역이 됐다고 봐도 좋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석유 때문에 역학 관계가 변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인데 같은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만이 아니라 과거 기독교 계통의 서방 국가들이 아르메니아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 대부분이 아르메니아가 아니라 네. 아제르바이잔 편을 드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아제르바이잔에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자기들도 사고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석유가 나고 그것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 이전에는 아르메니아 편을 들었던 서방 국가들이 지금은 아제르바이잔 옆에 줄을 서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이 튀르키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도 드론을 구매하게 돼요. 돈이 있고 이스라엘하고도 관계를 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신 무기들을 구매하면서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1994년과 이제 다르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으로 과감하게 공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할 게 생기는 거예요. 아르메니아가 전통적인 강국이었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제르바이잔을 압도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서방 국가들 및 주변 아랍 국가들도 아르메니아를 지원하다가 아제르바이잔에서 나는 기름이 강력한 힘이 되고 주변국도 그 기름 때문에 줄을 서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돈도 있겠다. 서방 국가하고도 관계가 좋아졌겠다. 무기 장비 내가 이거 오일머니 주고 사가지고 좀 한번 붙어볼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하. 아제르바이잔은 내부적으로 이제 준비를 마친 거예요. 돈도 있고 서방 국가와 외교 안보적인 관계도 다시 성립을 하고 최첨단 무기 사가지고 군비 확충을 소위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제일 좋고 뭔가 신기해 보이는 것을 잘 샀네요. 드론을 전력화한 것이죠. 작전 개시 전 모든 조건을 완비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처럼 전차를 몰고 들어가고 보병이 같이 가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드론, 정밀 유도 무기, 말 그대로 새로운 무기와 전술이 등장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2020년이 얼마 안 됐긴 해도 드론이 전쟁을 개시하는 초기 전력으로 들어간 사례 저는 다른 데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 드론은 정찰,
국지전 혹은 테러 조직 추정용과 같은 조연에 가까운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완전히 전쟁의 전면에 나서서 주연으로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전장에 투입되는 전력의 순서를 바꿨다든가 아니면 무기 장비를 최신의 것을 집어넣었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그 전략적인 관점 자체가 달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는 우리가 차차 분석해 보기로 하고, 자, 다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하필 드론이었습니까? 아제르바이잔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 전차 사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K9 자주포 사다가 완전히 전장에 쉬는 포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포병으로 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왜 드론을 한 거예요? 아르메니아는 지상군 중심이고 그러니까. 화력전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어떻게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아마 정면 충돌 대신에 위에서 찍어 누르는 전략을 택한 거고요.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참호에 있는 병력을 정밀 타격하고 후방에 포병을 드론으로 찾아내서 제거하는 완전히 입체적인 전투를 준비한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전략을 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가 지상군, 특히 포병 중심, 참호를 파고 싸우는 보병 중심 방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캐치를 해낸 거예요. 반면에 자신들은 그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되잖아요.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마치 청사진을 들여다보고 건축물을 바라보는 건축가처럼 이 전쟁을 설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장을 입체화하는 능력, 어떻게 보면 수직 우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장비의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 최신 무기를 사서 배치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것 이것보다 작전 개념 자체를 이제 바꿔서 전장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 판의 이면과 측면에 무엇이 있는지 한마디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습관대로 하고 예. 하던 대로 하고 편한 대로 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는데 대대적인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작 당한 아르메니아는 완전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왜 드론이 날라와? 우리가 싸울 것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포를 안 쏘고 전차가 안 밀고 들어오고 갑자기 우리의 중심으로 후방 지역으로 드론이 날라와 엄청나게 놀랐을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 아르메니아도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았고 알고 있었죠. 이미. 예, 그럼요. 과거보다 더 많은 무기를 사긴 해요. 근데 경제력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늘리긴 늘렸는데 네. 아제르바이잔하고 게임이 안 돼요. 티가 안 나는구나. 그 다음에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무기였는데 네. 그 무기는 사실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어. 둘 다 구소련에 그쵸. 있었기 때문에 네, 비슷한 무기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르메니아가 변화를 잃지 못했어요. 당시에 1차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제병 협동 전투력 건설에 집중해요. 그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럼요. 제병 협동이라는 것은 현대전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으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 제병 협동으로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국견선상에 강력한 진지랑 교통을 구축해 놓고 그다음 후방에 포병이 또 예비대가 들어오는 거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체로 제압해 버리니까 그러네. 달라집니다. 드론을 막을 방법이 없네요. 제병 협동은 제병 협동끼리 서로 싸울 때 얘기지 드론만 가지고 전면에 내세우면 할 게 없죠. 자, 그래서 2020년 9월 27일 아제르바이잔군이 마르투니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시작으로 해서 전면전을 벌이는 겁니다. 개전 직후에 그 아르메니아군의 포병, 뭐 지상군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심지어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위협이 전달되니까 지휘 체계가 마비되는 일도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맨날 TV나 유튜브로 볼 때는 드론이 한두 대 가갖고 보병 이렇게 때리고 위에서 수류탄 떨어뜨려 가지고 전차 폭발하고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규모 자체가 다르죠? 맞습니다. 개전 이후에 48시간 그 시점에 네. 투입된 드론만 1000여 대가 육박합니다. 이건 못 막어. 1000대가 들어오면 못 막어. 근데 그 드론도 우리가 드론이 전장에 등장해서 관심을 가진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4년에 돈바스 전쟁 벌어졌을 때 우크라이나 군의 일부가 드론을 사용해서
러시아군을 맞서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 대부분 상업용 드론이었고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마트에 있는 드론 갖다가 말하자면 그 임기응변적인 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드론은 다르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드론은 이미 이제 더 완전히 고도화된 군사용 드론입니다. 군사용 드론. 이스라엘의 하롭 자폭 드론. 오. 뭐 이거는 반자율형 된 드론이고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는 TB2는 이미 시리아랑 리비아에서 이미 실전 경험을 한 드론이고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하롭은 목표 상공을 선회하다가 자폭 돌입하는 방식이고 TB2는 실시간 감시와 타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정찰도 하고 타격도 하고. 그래서 아르메니아 방공망의 핵심 노드를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놓고 파는 그 드론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건 군사용입니다. 완전히. 군사용 드론. 이거 완전히 로봇이고 너무너무 튼튼하고 스스로 판단하다가 알아서 자폭할 수도 있고 다르다는 거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 드론이 48시간 안에 1000대가 들어가니까 단순 타격도 하지만 결국 드론이 후방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병참선을 끊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개전 첫 3일간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드론으로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라치네랑 그러니까 아르차의 생명줄도 같아요. 아르차흐랑 아르메니아랑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교통로인데 여기도 미사일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르메니아는 새로운 전장 환경이 완전 속수무책이고 어떠한 전략적, 전술적 대응 방안도 내놓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르메니아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반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초반에 정신 못 차리다가 개전 4일째 드디어 반격을 시도하는데 하는데입니다. 네, 하는데 그런 시도는 드론 정찰에 다 노출돼요. 반격 시도조차. 그렇죠. 예비대가 움직이는 곳을 곳곳을 때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당시에 그 지형의 문제예요. 거기 산악지대고요. 네. 지형의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그 도로를 끊으면 딴 데로 갈 데가 없구나.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갑부대, 포병부대가 예비대가 들어오는데 거의 손 쓸 틈도 없이 드론 폭격이랑 포병 화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반격 이거 실패하면 타격이 아주 큰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또 이제 7일차 되면은 아제르바이잔의 지상 주력군이 이제 투입되면서 압박 수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르메니아의 역습마저 실패했을 때 쫙 발효를 시켰다가 7일차에 확 먹어버리는군요. 맞습니다. 야, 아제르바이잔 진짜 칼을 제대로 갈았네요. 자, 이 드론은 단순히 떠 있는 장비 혹은 사람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무인 체계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작전 단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우리가 전쟁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보는 게 결국 우다루프잖아요.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하는 것. 이게 실제로 가능해진 거예요. 그것을 전장에 구현해낸 것이죠. 감시와 타격이 동시에 연결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전방에 있는 보병 진지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움직여봐야 위에서 뻔히 들여다보고 움직이는 족족 다 때려버리는데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후속 지원 병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자폭 드론하고 정찰 드론하고 공격 드론 보내가지고 도로도 끊고 병력이 들어올 만한 곳에 다 배치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비 병력까지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 방어 차원이 아니라 전략이 바뀐 것이고 완전히 그 아르메니아를 교란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작전술 차원에서 활약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드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도 나오고 지휘 통제 체계 시스템 이런 것이 혼재돼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무기와 시스템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운영되었는지 한번 무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TB2죠. 바이락타르. 예. 이 드론은 중고도에서 오랫동안 채공하면서 아르메니아의 전차, 방공망, 포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우선 바이락타르가 가서 적의 포병 그리고 방공망 이것을 주로 타격을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상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방공망부터 제압하고 시작하는 바람에 아르메니아군은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드론을 투입했을 때는 드론에 가장 방해가 되는, 가장 위협이 되는 방공망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상식이었겠네요. 맞습니다. TB2 외에도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제 하롭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스라엘제 로라 전술 탄도 미사일, 엑스트라 지대지 유도 로켓도 사용해서 장거리에서 정민 타격도 실시했습니다. 아르메니아도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너무나 아까운 무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는데 일단 T-72 전차 이거 지상전의 왕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초기에 활용을 못했고 드론이 와갖고 다 때려버리는 바람에 또 스트렐라 대시알이라고 있어요. 이게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데 이게 초기에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드론도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나 고고도에서 드론이 갖다 때려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아르메니아가 아예 드론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소형 드론이 있었고 그 당시 되게 유행했으니까 또 러시아제 알란 DCR이라고 있어요. 알란 DCR 정찰용 UAV가 투입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 의외로 역할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당연히 방공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레이더도 있고 그 다음에 지대공 미사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련제 구식 방공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니까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런 발사체들, 유도기 로켓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드론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드론에 비해서 드론을 잡기보다는 이들이 타겟팅하는 거는 유인 기존의 재래식 항공기인 거죠. 그거를 대상으로 했던 방공 무기가 실제로는 이런 작고 저고도도 나르고 하는 소형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 갖고 있어도 네. 이걸 활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 차이예요. 결국 무기체계를 전술적으로 잘 활용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결국에는 그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아제르바이잔은 드론을 단순한 정찰 도구가 아닌 네. 핵심 무기로 공격용으로 사용한 거예요. 네. 여기에 또 재미있는 또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은 TDK 바이락타르 TB2 이스라엘 하롭 같은 드론 체계를 집중 도입했지만 이건 그래도 좀 더 가격 나가요. 네. 그거 말고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뭐냐면은 소련제 AN2기 이 기체를 네. 무인기로 개조해서 이거를 디코이 그러니까 미끼 드론으로 쓰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미끼 드론을 먼저 보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르메니아의 그 소련제 그 방공 시스템이 레이더가 보고 지금 저게 들어온다. 항공기가 오니까 드론이 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디텍트하고 그거를 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무기가 소진돼요. 1번이. 두 번째가 그 레이더랑 방공 시스템이 노출돼요. 아 어디 있는지가 그렇죠. 쏴버릴 때. 그렇죠. 그러네. 근데 얘네는 이제 무의미한 AN2기 이제 그거 쓴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실제 드론 쓰는 거 TB2랑 하롭 같은 드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아르메니아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주 창의적인 전술을 적용했던 거예요. 야 별거 다 생각해놨네요. 예. 이러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좋은 무기, 신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새로운 작전 개념을 만들고 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을 적용하느냐. 결국 이제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면 이래요. NK 전쟁이 발발을 해서 지금 아르메니아가 완전히 초반에 기습을 당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역습을 하려고 했지만 역습마저도 한번 실패를 하고 7일차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완전히 유리한 상태에서 이 전쟁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지상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형성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왜 싸웠습니까? 슈샤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슈샤로 군대를 보내면 좋겠는데 여기 지형이 또 만만치 않죠. 일반적인 보병 부대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이야기 여기 또 숨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샤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원래 이제 NK의 원래 수도는 스테파나케르트예요. 스테파나케르트. 예, 거기에서 15km 남쪽에 있는 이 고지대가 산성 요새로 돼 있는 곳이고, 그럼 수도로 원래 가는 중심으로 가는 방어하는 데고, 또 요 도시가 왜 중요하냐? 네. 이게 NK랑 아르메니아랑 연결해주는 라치네랑을 여기가 딱 연결해주는 또 주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는 게 결정적인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도 이 가는 길목을 막기 위해서 병력, 정규군을 잘 방어해 놨는데 네. 배치해 놨는데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네. 라고 했을 때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한 거죠. 음흠. 그래서 그 도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도로로 들어가면은 정규전을 해야 되니까 특수부대는 정규전에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숲, 계곡,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군이 없는 곳을 배치 안 된 곳으로 요소요소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당연히 여기는 어때요? 가파르고 길이 아닌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르메니아도 여기에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골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네. 이 슈샤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포위. 예, 네, 포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어하고 있던 병력이 어떻게 놀랬죠? 아르메니아 다시 군대 지금 뭐야? 그렇죠.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뒤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얘네들이 시가전을 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정규군도 다시 또 슈샤로 가게 되고 슈샤에서 아제르바이잔의 특수부대와 아르메니아의 정규군이 지금 슈샤 안에서 붙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를 지키고 외곽을 방어하던 부대들도 다 수샤로 몰려가고. 그렇죠. 일부 갔겠죠. 일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럼 취약해지잖아. 그렇죠. 아제르바이잔 정규군이 이제 네. 또 도로를 따라서 이제 들어오겠죠. 아. 그러면서 슈샤를 완전히 포위하고 지상군이 그래 전투하고 그다음에 공중위 제공권은 당연히 아제르바이잔이 갖고 있고 그래서 네. 제병 협동 공중까지 넣어서 작전을 해서 슈샤를 조기에 함락시켜 버리는 거죠. 완전 게임 끝났네. 그렇습니다. 그 아제르바이잔 특수부대 있고 그거를 공격하려고 아르메니아의 정규군이 갔는데 아제르바이잔의 후속 부대가 와가지고 감쌌으면 요 사이에 낀 샌드위치처럼 돼버린 거 아니에요.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공중에서 그렇죠. 다 포병으로 타격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짜부 되는 거죠, 뭐 짜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무기 체계들을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으니까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동시에 활용을 하는군요. 결국 이렇게 해서 아제르바이잔군은 슈샤를 장악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2020년 11월 8일에 아제르바이잔군이 슈샤를 장악합니다. 아르메니아는 NK 전역의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마비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휴전하죠. 러시아의 중재로 11월 10일에 휴전안이 성립되는 거군요. 협정 내용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르메니아는 점령하고 있던 NK 지역 대부분을 포기해야 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사실상 자기들이 원했던 거, 이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으로 나치네랑 부분, 그러니까 NK 지역의 약간 서쪽 부분인데 글로 들어와서 주도했고 그 전쟁은 이제 일단락 되긴 해요. 근데 이 지역의 긴장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아직도 계속 분쟁 지역이고 아슬아슬한 곳이군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거기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거의 다 확보한 상태고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아르차흐 공화국의 망명 정부는 아르메니아로 넘어가서 망명 정부 하고 있고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PD님 작가님은 이 전쟁 들어보셨어요 이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라는 이 단어 자체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분쟁,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은 얘기 들어봤지만 NK 지역이라는 곳이 이렇게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그것도 우리가 중동 지역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그 기름 때문에 강대국들이 이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실은 기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해서 이 지구상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이 NK 전쟁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을 왜 가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현대 전쟁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요 전쟁에 꽂혔어요, 사실. 아, 여기에 꽂힌 거예요? 예, 제가 이걸 2020년에 이 전쟁에 꽂히고 나서 그 다음에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렇죠. 완전 이거에 대접인 거예요. 그러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1세기 전쟁 생도들하고 수업하는데 요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요. 아, 그러면 서로 이제 데자뷰 현상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드론 전쟁, 뭐 소셜 미디어 전쟁, 사이버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2년 전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2020년에. 그래서 사실 이거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한테. 아, 이런 것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또 어디요? 아르차흐? 이 드론 있잖아요. 박사님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시크릿 분석으로 한번. 중간에 지금 자다가 나 지금 잠이 안 깼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나 전쟁 전문가들이 당연히 탐구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NK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국면 전쟁의 대표적인 양상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 분야를 선구적으로 파고든 사람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다르고 기존의 전쟁과도 다른 이 NK 전쟁만의 특별한 양상 세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 전쟁이라고 한번 또 해볼까요? 전쟁. 좋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 NK 전쟁. NK 자, 전쟁.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미래전을 보는 그러한 거울이 된 전쟁이다. 미래전을 보는 거울이 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전쟁하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강대국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러한 중견국, 그거보다 더 작은 좀 더 약한 국가들도 현대전을 준비할 수 있구나. 사실 그러한 교훈을 첫 번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쟁을,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이들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들처럼. 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넘어갈 때 독일과 프랑스 서로 교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네. 1차 나고르노 NK 전쟁이 끝나고 2차 NK 전쟁이 시작될 때 그 사이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그 결과가 차이를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르메니아는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으니까, 자신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과거의 전쟁의 전운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아제르바이잔은 한번 뒤집어야겠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 이겨낼 수 없겠다, 그래서 과거를 아예 버리고 저 먼 미래로 가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전쟁을 준비했군요. 맞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의 예. 특이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요. 오늘 하면서 느낀 건데 용어 혼란 전술이 중요하다. 용어 혼란 전술. 우리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인지 아르메니아인지 이거 중요하네요. 예. 이거 그게 지금 교훈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 혼란 전술이 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준비했는데 세 번째는 준비를 안 했구만. 이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준비해야 세 번째를 하죠. 세 번째 교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세 번 준비하는다고. 세 번째. 경제력 중요하다. 경제력이 중요하다. 예, 경제력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잊곤 해요. 경제력. 결국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전쟁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 자체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양상은 수시로 바뀌지만 전쟁의 본질은 결국 경제력,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국력으로 싸우는 것이 전쟁이다. 또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 같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무형 전력도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전쟁의 변하지 않은 본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아제르바이잔은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단합하고 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이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고심을 한 거 아니에요. 한번 이기기 위해서. 그건 결국 무형 전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먼 나라의 작은 땅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에서 벌어졌던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도전 과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전의 거울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전략과 운명이 고차하는 전쟁의 이야기,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이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충격적인 문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